자, 자리들 앉으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테마 26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득 이득이라는 말과 자본 이득이라는 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소득 이득이다라고 하는 것은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즉, 임대 수익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본 이득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꼭 그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득 이득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어떻게 계산하느냐 봤더니 가공기, 유형순, 부세, 영세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공식은 그냥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머릿속에 담지 않으면 틀려요. 이건 무조건 100% 나오는 문제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알겠죠? 그럼 먼저 우리가 가능 조소득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가능 총소득을 얘기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을 가능 조소득 또는 가능 총소득이다 라고 했었고요. 거기에서 공실이라든지 또는 불량 부채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대손 충당금 같은 경우는 차감을 해줘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거기 회수가 불가한 것들 그런 것은 빼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적으로 임대 외적으로 생기는 거가 있었죠. 그래서 주차라든지 자판기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나왔을 때 우리가 유효 조소득 또는 유효 총소득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맞아요? 자 거기에서 영업경비가 있는데 제가 거기 보면 경비 영업경비에 해당하는 거고요. 부채라고 해놨죠. 부채 비용은 제가 뭐라 하냐면 렌탈 비용 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어요. 공기청정기라든지 정수기 같은 거 이런 렌탈 비용을 부채 비용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종 세금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영업경비인데 이때 우리가 시험 문제 이론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문제가. 그러면 영업경비에 포함하지 않는 거에 주의하실 것은 소득세다 법인세다 나온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소유자의 급여 이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꼭 알아두시기를 바라고요. 자본적 지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본적 지출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에어컨을 사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회계적으로 에어컨이나 냉장고, TV 이런 것 등을 우리는 비용 처리하지 않고 비품으로 잡습니다. 즉 자산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산으로 잡아놓고 비용으로 떨어내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매년 결산 때마다 감가상각비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게 되면 결산 때 뭘로 처리해 주니까요?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해 주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그 자본적 지출, 그래서 영업경비에 포함하지 않는 친구들에 관련된 것을 한번 좀 눈도장 꼭 찍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오고요. 이때 부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원금과 이자액을 얘기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주면 세전이 나오겠죠. 세전에서 영업소득세를 계산을 할 때 빼주는데 우리가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순대리 감가세형과 세대원 감가세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순대리가 좋다고 그래서 순대리로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대리 감가세형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때 대체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적 지출을 얘기하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더해줘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 지급은 빼주지만 세대 원에서의 원금 부분은 더해줘야 된다는 거, 그 점 알아두셔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업소득세를 차감했을 때 세후 영업 현금 흐름이 나온다. 이래서 가공기, 유형순, 부세, 영세. 이거는 뭐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해서 알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제가 문제 풀이할 때도 같이 풀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충당금은 제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했어요. 자본적 지출은 뭐야? 라고 하게 되면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들을 얘기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자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비용으로는 공제하지 않는다. 왜? 감가상각비에서 차감을 하기 때문에
대체 충당금을 빼버리면 2번 공제하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대체 충당금은 뭐 해줘야 된다? 더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부채 서비스액은 아까 제가 원리금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자는 차감을 하지만 원금은 가산하는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액은 우리가 세금 공제를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득 이득에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두시고, 자, 이제 자본 이득에 관련된 건 양도세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것도 한 번쯤은 서브노트에서 꼭 좀 봐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할인법과 비할인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재무관리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할인이라고 한다는 말은 제가 수도 없이 많이 했지만 할인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미래에서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이죠. 다시, 자, 할인이라는 얘기는 미래에 있는 금액, 즉 장래에 있는 금액을 뭘로? 현재 가치로 뭐 하는 거야? 나누는 거야? 곱하는 거야? 나누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할인이다 또는 이것을 환원한다 라는 말 썼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현재 가치로 구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할인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이다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왜? 물가 지수도 반영을 하게 되는 이유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할인법을 과학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 할인법과 비할인법이 있었는데요. 할인이라는 얘기는 제가 미래에서 현재 가치로 나누는 방법이라 했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비할인법은 우리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할인법하고 비할인법에 골라내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머릿속에 좀 담아주세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할인법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다? 순현순회 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누가 사고 친겨?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다? 시작! 순현순회. 그 다음에 그 애비가 회개해 라고 했었죠. 잘못했으니까 반성하라는 뜻에서. 그래서 우리가 비할인법에서는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 그 다음에 회계적 수익률법과 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앱이 회계해 이런 말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할인법하고 비할인법을 골라내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주는 문제로 많이 나왔다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자, 우리가 할인법에서 대표적인 친구가 누가 있냐? 그랬을 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었죠. 바로 순현가법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순현가법이라고 하는 것은 순현재 가치를 줄임말이 순현가법이라고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현가법은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시작. 거기 나와 있잖아. 안 나와 있어? 거기 뭐라고 했어요? 시작. 현금, 유입이야, 유출이야? 유입에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 가치라고 그랬어. 그래서 시험 문제 가지고 장난친단 말이야.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면 안 돼. 다시, 유입의 현재 가치지 얘 미래 가치 아니야. 알겠어요? 다시, 현금 유입의 무슨 가치에서? 현재 가치에서 현금 뭐라고 그랬다? 유출에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 가치를 차감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순현가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순현가를 우리가 네트 프레젠트 메소드 그래서 APB, 밸류다 이렇게 해서 MPB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순현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초과 이윤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거? 다시 순현가를 뭐라 한다? 시작. 초과 이윤이다. 초과 이윤은 내가 벌은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는 들어온 거에서 뭐 한 거, 나간 것을 빼주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죠? 일단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하더라도 들어온 거에서 나간 거 빼주잖아. 그래서 내가 이때 하는데 보통 나갈 때는 현재 시점에서 나가는 경우가 많고 돈이 들어오는 것은 미래 시점에 들어오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 가치는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다? 미래에서 현재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해줘라? 나눠줘라. 이런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초과 이윤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가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초과 이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수년가 또는 내부 수익률법, 자, 그 다음에 또 수익성 지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초과 이윤을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놈은 누구밖에 없더라? 순현가법밖에 없었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초과 이윤을 구하다 보니, 순현가법의 가장 장점들이 있더라. 어떤 장점이 있느냐 봤더니, 첫째, 주주의 부를 뭐로 한다? 부를 극대화 시켜주더라. 이런 얘기죠? 자, 부를 극대화 시켜줬다는 얘기가 뭐야? 주주의 배를 불려준다. 이런 얘기죠? 즉, 내가 얼만큼 이익을 얻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했잖아. 맞아요? 초과 이윤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주주들이 얻어가는 거, 벌은 돈을 구할 수 있더라. 이게 첫 번째 순현가법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내부 수익률이나 수익성 지수 같은 경우는 초과 이윤도 알지 못할 뿐더러 주주의 부를 극대화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순현가법만. 알겠어요? 그러면 내부 수익률에서는 말 그대로 수익률 자체를 구하는 것이지 초과 이윤을 구할 수가 없다 했고, 수익성 지수라고 하는 것은 몇 배 이런 얘기거든요. 수익이 몇 배 나왔는데 이 수익의 몇 배 개념에서 접근한 것이지 초과 이윤이나 또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순현가법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투자에 준거로서 활용을 한다. 투자 방법에 대해서 가장 최고다 이런 얘기예요. 준거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투자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최고의 방법으로 보겠다. 이것을 우리는 준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준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기본이야 이런 얘기야. 야, 투자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해야 돼? 순현가법이 최고야. 기본이지. 이런 얘기가 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내부 수익률이 순현법보다 투자 준거로 활용된다 그러면 O야 X야? X야. 알겠어요? 투자 준거로 쓰는 놈은 누구밖에 없어? 순현가야. 알겠어요? 꼭 개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가치 가산의 원리가 존재하더라 이런 얘기야. 자, 원리가 있다. 가치 가산의 원리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는 제가 서브에서도 제가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 가치 가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순서를 뒤바뀌어서도 어떻게 돼? 값은 똑같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얘네들은 순서를 바꾸게 되면 값이 달라져. 무슨 말인지 이해가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치 가산의 원리가 얘네들은 내부나 수익성 지수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치 가산의 원리가 어떤 거였어요, 선생님? 그럼 순현가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는 순현가 A와 그 다음에 순현가 B를 더한 값과 뭐하다?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때 A하고 B를 더하나 B하고 A를 더하나 값은 같이 나오는 거 맞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가치 가산의 원리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바로 얘는 무슨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요구 수익률을 계산한다. 그래서 제가 이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로 계산하는 놈은 순현가하고 수익성 지수는 요구 수익률이고, 얘는 무슨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로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네네 했던 거 기억나요? 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내용. 그래서 제가 지금 네 가지 적어준 거 있었죠? 이 내용은 머릿속에 반드시 노트 정리가 돼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자, 순현가법은 무슨 이윤을 구하기 위해서 계산한다고요? 초과 이윤. 자, 이렇게 초과 이윤을 구하다 보니까
주주가 얼마를 벌었는지를 알 수가 있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주주의 뭐를 부를 극대화시켰고, 그 다음에 투자 방법의 선택, 투자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슨 법이라고 그랬다? 순현가법이요. 그 다음에 가치가산의 원리와 요구 수익률을 기준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내부 수익률에 대한 거 보겠습니다. 내부 수익률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대 수익률과 같은 말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같은 말이에요. 내부 수익률하고. 알겠습니까? 그럼 기대 수익률은 예상되는 수익률을 계산을 하는 것인데 얼마큼 계산을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내부 수익률에 대한 것을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자, 그럼 먼저 여기에서 아까 하나만 더, 요 순현가에 대한 것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순현가에서는 투자에 대해서 채택을 하는 거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투자 채택할 때, 자, 순현가가, 자, 0보다 크기만 하면 투자를 뭐 한다? 채택한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1원이라도 남게 되면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순현가에서는 뭐가 기준이 될까? 0이 기준이야. 알겠어요? 그럼 0보다 작게 된다면 투자를 기각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순현가에서는 투자를 할 때 0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내부 수익률에 대한 공식도 머릿속에 좀 끄집어낼게요. 거기 제가 본 것처럼 내부 수익률이 나와 있는데요. 내부 수익률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맞아요? 그 다음에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빼주면, 잘 들어요. 빼줬을 때 아까 무슨 이윤이 나왔어요? 아까 우리가 유입에서 유출을 빼주면 무슨 이윤이 나왔어? 초과 이윤이 나온다 했잖아. 맞아 이거? 근데 우리가 내부 수익률은 유입에서 유출을 빼줬을 때 그게 제로가 나와야 돼. 즉 제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이윤이 제로라는 얘기야? 초과 이윤이 제로로 만들어줘야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내부 수익률을 구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갔나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유입에서 무엇을 빼준다고요? 유출을 빼주는 데 있어서 초과 이윤을 뭘로 만들어야 된다. 시작. 0으로 만들어줘야, 알겠습니까? 0으로 만들어줘야. 초과 이윤을 0으로 만들어줘야지만 무슨 이윤을 구한다. 시작.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첫 번째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방법의 순서에 대한 것이 우리가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 그래서 재무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항상 방법은 무슨 법을 먼저 구하고, 시작. 순현가법에 의해서 첫 번째 구하고 그 다음에 무슨 수익률을 구해야 된다. 시작. 내부 수익률을 구해야지만 된다는 거. 만약에 순현가에서 내부 수익, 자, 바로 내부 수익률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무슨 법을 먼저 해야 된다. 순현가를 먼저 해야지만 무슨 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 내부 수익률을 구할 수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순현가에 의해서 내부 수익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바로 근사치의 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가 복수의 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복수의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답이 몇 개가 존재한다? 2개 이상이 존재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그랬다. 시작. 복수의 해가 존재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계산기로 절대 구할 수가 없어요. 얘는 엑셀로 수식을 놓고서 계산을 해야 된다. 절대 못 구해요. 암만 좋은 계산기 할아버지라도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저 옛날에 배울 때도 엑셀로 해서 수식으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인간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복수의 해를 갖는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복수의 해라는 얘기는 답이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확성이 높다, 낮다? 낮다는 얘기죠. 이해 갔습니까? 그럼 우리가 투자 방법으로서 잘 쓸까 안 쓸까? 안 쓰지. 그래서 얘를 더 쓰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투자 방법에 준 거라고 그랬잖아. 그치? 얘는 정확성이 떨어지니까
그 방법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야. 답이 여러 개가 나온다면 신뢰할 수 없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투자 방법의 준거로 쓰는 것도 바로 뭐 때문에 그런다? 순현가법을 쓰는 이유다.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 방법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부 수익률에서 어떤 것을 배웠느냐 하면 방금 초과 이윤을 뭘로 만들었어요? 0으로 만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그게 두 번째가 있는데 그 공식이 뭐냐면 초기의 현금의 유출에서 맞습니까? 말기의 현금의 무엇을 유입분에서 초기의 현금의 무엇을 유출을 빼주게 되게 되면 알겠습니까? 바로 무슨 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 내부 수익률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부 수익률의 방법은 첫 번째가 내부 수익률을 먼저 구해야 되겠고, 알겠어요? 자, 첫 번째가 순현가법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 맞죠? 맞죠? 네. 네, 안 더워요? 덥죠? 나 사우나에 온 기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네. 네. 29도로 하셨어요? 저의 육수를 좀 뽑아내시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부 수익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 순현가법에 의해서 순현가에 의한 것을 구해서 초과 이윤을 뭘로 만들어야 된다? 0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 0으로 만든 후에 우리가 무슨 수익률을 구해야 된다? 내부 수익률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에 대한 2번 공식 나온 거 있죠? 요것도 기출 시험 문제로 나온 사례가 있었으니까 좀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초기 현금 유출 분의 뭐라 그랬다? 말기 유입에서 뭐라 그랬다? 초기의 현금 유출분을 빼주는 거.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무슨 수익률?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내부 수익률에서는 무슨 수익률을 기준한다고요? 내부 수익률을 가지고서 계산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 네네 치킨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내부 수익률에서 머릿속에 노트 정리가 돼줘야 되는 내용. 아주 기본적인 것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 지수에 대해서 또 들어가 보자고요. 수익성 지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자, 우리가 수익성 지수는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뭐라고 한다? 현재 가치를 나눴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익성 지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눴을 때 우리가 몇 배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수익성 지수에서의 투자 선택은 여기다 쓸게요. 수익성 지수의 수익성 지수를 우리는 PI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수익성 지수는 1을 기준한다. 알겠죠? 그래서 수익성 지수가 1을 기준하는데요. 1보다 컸을 때, 자,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컸을 때는 투자를 뭐 한다? 채택을 한다. 만약에 1보다 작았을 때는 뭐라고 한다? 기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 다음 순현가법에서는 자, 순현가법에서 자, 우리가 이렇게 나왔다면 자, 이렇게 1을 기준 순현가법에서는 1을 기준하여 투자 선택을 한다. OX. X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다? 자, 여기 순현가법에서는 무엇을 기준한다? 0. 알겠어요? 하지만 수익성 지수에서는 무엇을 기준한다? 1.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분명히 3번이나 4번 지문에 이거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이론 시험 문제로.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특강할 때나 뭐 이론 설명할 때도 많이 했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써놓은 그 부분을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수익성 지수에서도 무슨 수익률을 기준한다고요? 요거 수익률을 기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쭉 설명을 해준 내용들을 제가 지금 테마 28번에 쭉 담아놨습니다. 자, 그럼 하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수익성 지수가 1이 나왔다면, 알겠죠? 수년가 0과 같다는 얘기다. OX. 5가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제가 또 하나 질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자, 수년가가 1보다 크다면,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0보다 크다면, 자,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다는 말과 같다. OX. 5가 되는 거죠? 1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둘 다 투자를 기각을 한다. OX. 틀렸지? 투자를 뭐 하는 거야? 채택한다. 이런 말장난을 하는 게 시험 문제로 나올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셔야지만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사실 보면 이 투자론에서 사실 재무관리 부분을 많은 수험생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논리적인 것만 딱 머릿속에 담으면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꼭 이론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수년가가 0보다 크다라는 말 제가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면 투자를 채택하고 1보다 작다면 투자를 기각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내부 수익률에서는 수년가를 뭘로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그랬다.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말 그대로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니까 수익성 지수를 뭘로 만드는 거와 같다? 1로 만드는 거와 같은 말이죠? 그 말이 그 말이다. 그래서 이게 있고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뭘 배웠냐면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요구하고 기대하고 누가 커야지만 된다? 기대가 커야 돼요. 즉 내부가 크면은 투자를 뭐 한다? 채택하고. 맞아요? 그런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수년가법하고 내부 수익률을 비교해 보았을 때 상호 배타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투자를 선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독립적인 투자 선택 방법과 상호 배타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독립적인 방법은 뭐냐면 하나의 투자안을 놓고 선택하는 게 독립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채택하니 안 하니 이게 독립적인 것이고, 상호 배타적이라는 얘기는 투자안이 여러 개가 있어. 그 중에서 최고의 안을 놓고서 선택하는 걸 뭐라 한다? 시작. 상호 배타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우선순위라고 나온 거 있죠. 우선순위가 왜 나온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최고의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이 많은 사람이 좋을까? 없는 사람이 좋을까? 많은 사람이 좋을 수밖에 없어. 왜? 은행이 최고의 고객이니까. 맞죠? 근데 우리 서민의 입장에서는 대출을 안 하는 게 좋아?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잖아. 상반되는 견해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수년가법에서는 초과 이윤을 구할 수 있으니까 부의 극대화를 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 내용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나 우리가 투자의 준거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하는 방법, 분석 방법이 누구라고 그랬다? 시작. 순현가법이다. 이런 말 했죠.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는 이 내용만 좀 골자로 알면 제가 보기 이론 문제를 맞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아까 제가 수익성 지수는 무엇을 기준했다? 1, 수년가는 뭐? 0.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테마 29번에 보시게 되면 어림셈법이라고 해서 나온 거 있죠? 자, 어림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할인법이야, 비할인법이야? 비할인법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비할인법의 어림셈법 안에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어림셈법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어리버리하게 계산한다. 즉 대략적으로 계산한다는 게 어림셈법인데, 거기 보시게 되면 승수라고 하는 말 나온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승수를 뭐라 하냐면 투자액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다시 승수는 뭐라고 그랬어? 시작. 투자액. 자, 그 다음에 수익률은 수익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있어서 투자액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수익률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승수는 낮을수록 좋은 거야? 높을수록 좋은 거야? 낮을수록. 맞아요? 수익률은 높을수록 좋은 거지. 그럼 여기서 또 질문. 투자액이 많다는 얘기는 자본 회수 기간이 길어질까? 짧아질까? 내가 투자액이 많아. 그럼 내가 그 돈을 뽑아내야지만 그 다음서부터 내가 진짜 다 남는 거잖아. 그럼 승수액이 많다는 얘기는 자본의 회수 기간이 자 길어진다. OX. 5가 되는 거야. 투자액이 많으면 회수 기간도 뭐가 돼? 길어질 수밖에 없어. 맞아? 그래서 회수가 자 우리가 투자액은 어떻게 돼? 짧은 게 좋은 거야.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 남는 거잖아.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자, 봐요. 내가 지금 여기 빵집을 개업을 하려고 그래. 근데 권리금이 자 1억이래. 그러면 자 권리금 1억이다. 월세 같은 경우 다 빼줘야 되잖아. 그래서 권리금 1억 나간 거 내가 다 뭐 해야 돼? 순이익에서 공제를 해야지만 순수하게 남는 거를 계산할 수 있겠지. 맞아요? 권리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수하는 기간이 길어지잖아. 이해가죠?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승수는 뭐 할수록 낮을수록 수익은 높을수록 그게 좋은 투자 방법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거기 공식을 보시게 되면 승수법과 수익률법에 대한 공식 8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되면 승수라고 하는 것을 아까도 제가 투자액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승수법에서는 투자액을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로 들어갔다는 얘기야. 자 여기 봐요. 승수 이렇게 나오는 거와 수익률에 대한 것을 잠깐 좀 볼게요. 이거 지워도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 보시게 되면 승수라고 하는 거 승수법하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수익률법이 있는데 자 만약에 시험 문제상에서 승수 나오게 되면 승수는 투자액이 어디로 가는 거야? 분자로 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수익률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수익이 어디로 가는 거야? 네, 분자로 가는 거야. 알겠어요? 공식이 달라. 그런데 우리가 이 승수법에는 여러 가지 4가지가 있었는데 조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이렇게 나왔지. 조소득이라는 얘기는 뭐 얘기야? 총소득, 승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순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면 조소득 이런 얘기는 뭐냐 하면 총소득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소득 이런 얘기는 순영업소득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순영업소득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어디에서? 아까 소득이득 계산할 때 가공기 유형 순에 나오는 거 있지?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만약에 승수법으로 풀으세요. 만약에 여기 잠깐 고개 들어보아요. 시험 문제 승수법에 의해서 투자액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세전 무슨 방법에 의해서 승수법에 계산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 알겠어요? 공식을 물론 안 외우겠지만 그래도 때려 맞출 수는 있는 거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라. 아, 승수는 투자액이 어디로 간다? 분자. 수익률법은 어디로 간다? 수익률이 분자. 그러면 만약에 세전 방법으로 하세요 그러게 되면 아, 그 방법이 어디로 간다? 분모로 간다. 세후 방법을 하려면 분모가 세후로 간다. 알겠어요? 시험 문제에서 수익률법에 의해서 계산하는데 세전에 의한 것을 계산하라. 그럼 여기다 뭐가 돼? 세전. 알겠어요? 여기는 뭐가 된다? 세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머릿속에 틀을 담으라는 얘기야. 승수는 투자액이 어디로 간다고? 분자. 알겠어요? 수익률은 분자로 들어간다. 그럼 나머지 제시하는 것들만 분모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나누는 거잖아. 그러면 어렵지 않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공식을 암기하면 쉽게 머릿속에 담을 수 있겠더라. 이런 거. 저만 쉬운 것 같네요. 알겠죠? 이거 알아야 돼. 승수는 뭐라고 한다? 기준이 투자액. 알겠어요? 수익률은 수익률이야. 그래서 그 내용을 머릿속에 좀 담아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승수하고 수익률은 어떠냐 하면 역수관계라고 제가 써놓은 거 보이시죠? 역이라는 얘기는 반대로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거기에 보시게 되면 투자액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수익률이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우리가 얘가 투자액이 여기 분자로 갔으니까 여기에서는 뭐로 올까? 투자액이 분모로 오겠지? 네. 맞아? 네. 그래서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를 한다? 역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지. 승수법에 의해서 자 투자액은 얼마나고 세전이 얼마고 세후가 얼마고 그러면 여기는 분모에다 집어넣어주면 되고 수익률법에서는 분자에 관련된 게 나오는데 투자액하고 역수관계니까 반대로 뒤집고 얘에 대해서 제시를 많이 하겠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율 분석에 들어가서 보니까 대부 비율과 부채 감당률이 있는데요. 대부란 얘기는 대출받은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내가 대출받은 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도 덩달아서 높아지는 거 맞습니까? 자, 내가 갚아야 되는 게 높아지게 되고요. 또한 위험도 커질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대출 많은 사람한테 돈은 빌려주되 이자율은 비싸집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높아진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고 대출을 해준다 했죠. 그래서 대출자들은 이들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봤을 때 1 이상을 요구한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1 이하로 나오게 되면 대출 승인이 안 떨어진다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몇 이상을 요구한다고요? 1.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자고요. 자, 금융론에 보시게 되면 좀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금융론에서는 계산 문제도 시험 문제도 나오지만 이론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우리가 또 사실 이 투자론하고 있잖아요. 금융론하고 비교를 봤을 때 금융론에서 이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추세예요. 보통 투자론에서 4문제, 5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금융론에서는 6문제 정도 비중이 알겠습니까? 6대4 정도 비중이기 때문에 금융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낼 내용도 많고 그렇다는 거. 그러면 금융론에 대한 거 한번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론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가 뭐가냐면 LTV라고 하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DTI다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자, 얘는 우리가 담보 인정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얘기는 부동산 담보에 의해서 대출 가능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LTV다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담보에 대해서 대출 가능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DTI다라고 하는 것은 차입자의 뭐라고 그랬다?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비율을 산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DTI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때 우리가 이 DTI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는 대출 가능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출 가능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차입자의 소득 비율이 나오잖아요. 자, 차입자에 대한 소득 비율 금액에서 자, 어떻게 한다? 저당 상수를 우리가 나눠줬을 때 DTI에 해당하는 대출 가능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LTV에 있는 대출 가능액과 DTI에 대한 대출 가능액을 비교했을 때 무슨 금액을 계산한다? 적은 금액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적은 금액에서 기존에 대출 금액이 있었다면 뭐 해줘야 된다? 차감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시험 문제였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제가 또 설명해 줬냐면 부채 감당률에 의해서 계산하는 거 제가 설명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방금 제가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것은 1 이상이 돼야지만 우리가 승인이 떨어진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부채 감당률은 차입자의 소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업, 소득에 관련된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DTI가 아니에요. 알겠죠? 얘 DTI 대신에 나오는 거예요. 대체 관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DTI로 안 나오고 뭘로 나왔다고요? 시작. 영업, 소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부채 감당률에다가
자, 부채 감당률에다가 곱하기 무슨 상수? 저당 상수로 했을 때 우리가 무슨 가능액을 계산한다? 대출 가능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DTI 대신에 계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거랑 자, 부채 감당률이나 LTV에 대한 대출 가능액을 계산을 하여 자, LTV에 대한 거와 얘하고 둘이를 계산을 해서 얘 또한 무슨 금액?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 그래서 계산 문제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거 부채 감당률에 대한 계산 문제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요번 계산 문제는 필수적으로 꼭 좀 머릿속에 담아 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시험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담보가 있다. 자, 부동산 담보가 자, 얼마냐 하면요 10억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알겠죠? 자, 부동산 담보는 15고요. 자, 이거에 대한 대출 비율, 즉 우리가 저당 비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당 비율은 60%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부채 감당률, 자, 부채 감당률은 1.2고요. 저당 상수는 자, 0.00 뭐 9143 뭐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세 번째 순영업소득은 자, 순영업소득은 1억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한번 제가 지금 문제상에서 보니까 부채 감당률도 있고 저당 상수도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그러게 되면 이건 무슨 법으로 풀라는 얘기야? 부채 감당률이에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차입자의 연소득은 얼마다 이런 얘기는 위의 문제 이걸로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지금 문제상에서는 순영업소득이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두 번째 샘플이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구해보세요. 첫 번째 LTV에 대한 비중을 구해야 되겠죠? 담보 인정 비율 얼마라고 그랬다? 10억. 곱하기 비중이 몇 퍼센트? 60%니까 얼마? 6억이 LTV에 대한 뭐가 나왔다? 대출 가능액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부채 감당률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됐다? 순 영업 소득분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순 영업 소득은 얼마? 1억. 그쵸? 자, 부채 감당률 곱하기 무슨 상수? 저당 상수. 맞아요? 그러면 부채 감당률은 1.2 곱하기 0.094 9143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러면 계산기 잡고 한번 두들겨 봅시다. 얼마 나오는지. 1.2 곱하기 0.9143 얼마 정도 나오지? 0.109716까지만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1억 나누기 한번 해봐요. 1억 나누기 자 1억이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1억 나누기 0.109716까지만 그러면 얼마 나오죠? 1억 나누기 하니까 10억 나오나? 어? 9억. 그냥 9억 1000만 합시다. 그냥 우수리 제하고. 그러면 얘하고 무슨 금액을 따지라고 그래서 적은 금액. 그러면 얼마가 대출 가능액이야? 그렇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기존의 대출이 3억이 있었다면 얼마? 3억.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죠? 분명 얘네 둘 중에 한 문제 시험에 출제가 될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틀리면 안 돼. 이런 거는 마치고 나와야 돼. 찍지 마. 이런 거는 알겠죠? 계산 문제 우리가 8문제 중에서 4개 정도는 맞춰줘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 선생님 80점에 육박하는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진짜로. 알겠어요? 그 정도로 목표로 가져야 돼. 우리 선생님 80점을 목표로 해야지 70점대가 나오는 거고요. 꽈랑 나온다 그러면 떨어져. 알겠어요? 그럼 100% 떨어지는 거야. 우리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 서울에 있는 대학을 서울대 간다고 해야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뜻은 항상 크게 가져야 돼. 자,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처럼 담보 인정 비율을 우리가 LTV다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차주 상환 능력이라고 해서 DTI다 이렇게 배웠던 거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담보와 소득자의 비율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자의 저당 위험이라고 세 번째 나온 거 보이십니까? 얘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이론으로. 그래서 얘도 이론으로 우리가 이 금융론에서는 이론이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데 대체적으로 과거 기출 시험 문제에서 얘가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왔으니까 별표 2개 좀 꼭 좀 쳐주셔야 돼요. 그러면 대출자에다가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이 대출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차입자 은행. 은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은행이 느끼는 위험은 어떤 위험이 있을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금리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 위험의 첫 번째가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우리가 고종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이라는 거 배운 거 기억하십니까? 고종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명목이자율이라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한번 그것도 한번 제가 끄집어내 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한번 끄집어냈는데요. 우리가 고종이자율에서는 어땠냐 하면요. 자, 고종이자율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고종이자율을 우리가 이자율에 대한 것은 고종이자율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목이자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종이자율을 명목이자율인데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실질 이자율에다가 무엇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인플레, 기대 인플레율이 들어간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들어갔어요? 여기 인플레율 또는 기대 인플레율 이렇게 들어갔었죠. 그래서 인플레율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만 보시게 되면 자, 제가 실질 이자율은 누가 먹는 수입이라고 그랬다? 은행이 먹는 수입이라고 했었죠. 그럼 만약에 인플레가 지속이 된다면 뭐가 떨어진다는 거야?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는 거죠. 시험 문제에 만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플레가 지속이 된다면 명목 이자율은 하락한다. OX. X야? 또 질문. 인플레가 지속이 된다면 명목 이자율은 상승한다. 얘는 변함이 없어. 얘는 고정이야. 자, 인플레가 떨어지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맞아요? 자, 또 질문. 디플레가 존재한다면 은행의 수입인 실질 이자율은 상승하게 된다. 오지? 디플레는 반대 현상이잖아. 은행의 수입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고정이자율을 5%로 잡아서 은행이 3% 먹으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 대출 기간 동안에 2%의 인플레가 존재한다는 예상하에서 고정이자 상품을 팔았는데 어떤 형태가 되냐? 인플레가 2%보다도 더 높게 3%가 나왔다면 이때 고정이자율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변함이 없다. 그대로야? 5%.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가 손해를 볼까? 은행이 먹는 실질 이자율이 2%로 되는 거 맞죠? 그럼 이처럼 우리가 인플레가 지속이 되면서 은행이 손해를 봤잖아, 지금. 맞아요? 그래서 이 손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그랬다? 해지다. 막는 것을 해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해지다. 그래서 인플레 해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든 이자율을 우리는 무슨 이자율이란다. 시작. 변동 이자율이라고 했었죠. 그럼 변동 이자율은 우리가 기준 금리에다가 무엇을 더한 것이 시작. 가산 금리를 더한 것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아두실 게 뭐가 있느냐? 자, 질문 들어갑니다. 변동 이자율은 대출자들이 고정금리에서 손실봤던 것을 메꾸기 위해서 만든 이자율이다. 이런 얘기요. OX야? O야. 알겠어요? 이렇게 손해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이자율이야. 누가 만드는 이자야? 차입자가 만든 거야? 대출자가 만든 거야?
대출자들이 손해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질문. 지속적인 인플레가 지속이 되고 있다. 알겠어요? 이때 자, 인플레가 지속이 된다면 가산금리와 변동이자율이 동반 상승한다. OX. 틀렸어. 아직도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아직도 얘네들 구분을 못 하잖아.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 가산금리는 뭐냐 하면 차입자에 대한 차입자의 신용상태야. 헷갈리지 마. 알겠어요? 그래서 차입자의 신용상태가 백수일 때는 채무 상환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상황을 보고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야. 알겠어요? 자, 기준금리가 아니라 가산금리를 올리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차입자의 신용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얘는 인플레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뭐가 가장 중요한 말이야? 기준금리야. 그럼 기준금리는 제가 코픽스 금리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얘는 CD하고 9개 은행의 평균치라고 그랬잖아. 기억하죠? 그러면 이제 또 머릿속에 담아야 돼. 이런 말장난에 놀아난단 말이야. 순간적으로 틀리고 나온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우리 선생님 민법도 1교시에 들어가서 민법도 있고 학개론도 있잖아. 근데 막 문제 막 보다 보면 아는 것도 그냥 내가 까먹는 틀리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내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시간을 안배 훈련을 잘해야 돼. 딱 40분 딱 하고 넘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학교는 붙잡고 있다가 시간 다 홀라당겨서 민법 풀지도 못하고 찍고 나온다니까? 그러면 안 돼. 딱 40분 안배하고 나머지 옆는 우리가 1교시 때 총 몇 시간이야? 100분이잖아. 그러니까 40분 하면 80분이지. 그럼 나머지 20분 남잖아. 20분 동안에 10분 해가지고 배열해서 나중에 마킹하고 찍을 거 찍고 풀 거 풀고 하고서 나와야 돼. 안배 훈련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다 찍고 나와. 민법 수업도 문제 푸는 사람들이든 학기론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시간 안배가 가장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아는 것도 틀린단 말이야. 다시 한번. 인플레가 지속이 되면 기준금리가 움직이는 거야? 네. 그럼 또 질문. 지속적인 인플레가 지속이 되었다면 기준금리와 아울러 변동금리도 상승한다. OX. 오지? 얘가 상승하면 얘도 상승하는 거야? 또 질문. 자, 지속적인 인플레가 지속이 된다면 변동이자율도 상승하게 된다. OX. 오.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잖아. 이거를 빼놓은 거지. 맞아? 또 질문. 자, 인플레가 지속이 된다면 변동이자율에서의 실질 이자율은 상승하게 된다. OX. 왜? 실질 이자율은 얘하고 상관이 없어. 알겠어? 실질 이자율은 무슨 이자율이야, 이거? 얘야, 얘. 그러니까 말장난에 놀아나면 안 돼. 그러면 일단은 그 말에 안 놀아나려면 공식 자체가 머릿속에 딱 틀이 잡혀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실질 이자율은 뭐하고 뭘 더한 거야? 시작. 고정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과 기대 인플레율이고, 그 다음에 변동이자율은 시작.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야. 틀이 안 잡혀 있으니까 자꾸 문제 풀 때마다 헷갈리는 거거든. 틀이 있어야 돼. 틀. 알겠죠 이거? 그리고 우리가 인플레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애는 뭐야? 시작. 기준금리야. 알겠죠? 그 내용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거기 잠깐 보시게 되면 이처럼 금리 위험은 고정금리 하에서 생기는 거지. 그러면 질문. 대출자들은 변동이자율에 대한 금리 위험을 느낀다. OX. 지금 금리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자들이 지네들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리 위험을 느끼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이자율이 변동이자잖아. 그럼 물어볼게. 변동이자율에서는 금리 위험이 발생이 될까 안 될까? 대출자들이야? 돼? 안 돼? 안 되잖아. 왜? 변동이자는 왜 만들었어? 인플레 생기는 거 손해보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었다며. 그럼 질문 들어갈게. 변동이자율에서는 대출자들이 금리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 OX. O가 되는 거지.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가 하세요?
그런 말장난에 놀아나면 안 돼. 왜 그러냐? 왜 이런 거를 진짜 문제도 문제 같지 않은 문제를 내는 게 뭐냐 하면 수험생들이 이해를 못하면서 맹목적으로 외운다는 걸 출제자들이 알기 때문에 말장난을 치는 거야. 이건 문제도 아니야. 이런 문제는 초딩 문제거든. 근데 거기에서 다 틀리고 나와. 난 초딩이에요. 그러면서 막 다 틀리고 나와. 그러면 안 돼. 알겠어 이거? 틀리면 안 돼. 자 다시. 변동 이자율에서는 금리 대출자들이 금리 위험을 느껴 못 느껴? 못 느끼는 거야. 어디에서 지금 느끼는 위험이야? 그렇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변동 이자율에서 금리 위험을 대출자들이 느낀다 그러면 틀리는 질문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꼭 알아야 돼.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금리 위험이 뭔지 알겠지? 그다음 네모 박스를 쳐. 고정금리 하에서라고 내가 써놓은 거 있잖아. 거기다가 동글뱅이 1번에 보면 내가 거기 고정금리 하에서라고 써놨지? 그 말들을 네모 박스 치고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거? 그냥 흩날리면서 읽으면 안 돼.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동글뱅이 2번에다가 별표 고정금리에서 금리가 뭐 하게 되면 상승하면 대출자는 손해지? 그 다음에 차입자는 유리해. 왜 그러냐 하면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인플레가 지속이 되잖아. 그럼 인플레가 지속이 되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거든. 맞아요?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면 차입자는 이득이야. 왜? 갚아야 될 가치가 떨어지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인플레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저축하라고 그랬어? 실물자산에 투자하라고 그랬어? 실물자산을 사라고 했지?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 그 다음에 조기 상환 위험에 대한 것도 잠깐 보자고요. 조기 상환 위험은 빨리 갚아서 그런 거잖아. 누가? 차입자가, 대출자가? 차입자가. 그럼 차입자가 왜 갚겠어? 내가 대출받은 이자보다 시장의 금리가 더 싸니까 갚고 도망가는 거잖아. 일명 갈아타기지? 맞아? 그러면 은행은 이거 갈아타기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위약금을 세게 물리잖아. 맞지? 이렇게 위약금을 물리는 것을 콜방어라고 했어. 다시 은행에서 조기 수수료하고 위약금 막 물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잖아.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콜방어야. 이것을 인플레 해지라고 그러면 틀려. 해지는 막는 거야. 알겠지? 위약금 물리는 건 뭐라고 그랬어? 콜방어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차입자는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기존 대출금은 상환하고 신규 대출을 받고 갈아타게 한다라고 좀 적어놔. 거기 옆에다가. 갈아탄다라는 건 이제 뭔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자가 어떻게 되겠어?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하지? 그러니까 뭐 한다고 그랬어?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런 말에다 밑줄을 그시고 뭐라고 쓴다. 시작. 콜 방어다. 이렇게 좀 적어달라고요. 알겠습니까? 위약금을 세게 물린다고 그랬지? 자,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라는 얘기는 돈을 못 갚으니까 발생하는 위험은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맞죠? 그래서 그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있는데, 자, 뭐, 능력이 안 되면, 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가산금리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지? 요 가산금리는, 자, 이런 얘기야. 내가 대출 받을 때는 이 사람이 직장인이었어. 근데 지금 이 사람 매년마다 뭐를 갖고 오냐면 재직증명서 띄워오라고 그래. 실제로도 그래요. 알겠죠? 근데 못 띄워오는 거야. 그럼 백수라는 거야. 그럼 금리 올라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자, 채무 상환 능력이 감소가 되거나 또는 담보 가치가 하락되는 경우 있지. 거품이 빠져서 담보가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 그런 경우가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의 위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를 유동성의 위험이냐면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는데 발생하는 위험이라 했지? 그래서 현금으로 바꾸는데 발생하는 것을 유동성 위험이고 법적인 위험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게 법적인 위험이라 했어? 제도라든지 법 개정이 바뀐지도 모르고 나서 덥석 내가 투자를 하는 경우를 법적 위험이라 했죠? 그런 내용들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잠깐 보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지분이란 얘기는 주식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증권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부채금융이라고 나온 거 있죠. 이 부채금융은 내가 앞으로 갚아야 되는 건데 여기다가 별표 3개 좀 쳐주시고 얘는 과거의 기출문제로 주는 문제로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특히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을 골라내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무조건 다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골라내는 문제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여기 지분금융에 제가 옆에 사례 나온 거 있지? 그거랑 부채금융을 골라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분금융에는 어떤 게 있냐면 신디케이트나 조인트벤처, 공모란 얘기는 주식을 모집한다 이런 뜻입니다. 증자, 리츠, 투자 펀드 이런 것 등이 지분인데 부채는 거기 보면 저당금융 신탁, 사채, 채권, 그 다음에 ABS, MBS 거기 제가 MBB라고 써놨나요? 뭐 MBB도 틀리진 않는데 MBS가 포괄적인 내용이니까 MBS다라고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MBS. 자, 이런 채권이나 이런 말이 들어가면 부채금융이다. 골라낼 수 있겠죠? 잠깐 또 쉬었다 할게요.